지난주에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9살 아이 그 여행 가방에 가둬가지고 숨지게 한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저희도 다뤘었는데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 이번엔 창녕이에요. 네. 네. 지난달 29일 오후 네. 6시에 이 창녕의 한 거리에서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49살입니다. 네. 이 A 양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A 양의 모습이 온몸에 멍투성이었다고 하고요.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이제 지문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알고 네. 보니까 이 의붓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서 집을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 의붓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때렸다,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 하면서 혐의 네. 일부를 시인을 하고 있고요. 친엄마도 있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 앓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치료를 못 받아서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계부와 함께 이 A 양을 같이 학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 가는 시민이 이 아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너무 배고프다고 하니까 자기 그 신발도 슬리퍼도 신겨주고 일단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CCTV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창녕의 한 편의점에 어른이 아이를 소녀를 데리고 들어오죠. 저 신발은 본인은 이제 양말만 신고 있어요. 어른은 아이한테 신발을 벗어준 거예요. 네, 아이한테 뭘 좀 먹였습니다. 근데 앙상한 몸에 뭐 여기저기 멍투성이었고요. 네, 일단 잠옷 같은 것만 입고 있잖아요. 네, 너무 배가 고파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그 애가 막 덜덜 떨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상태. 예. 그리고 걷는 게 좀 불편했어요. 49살 이렇게 이제 먹을 걸 좀 사다가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겨우 드러났습니다. 손톱도 몇 개가 빠져 있었다고 하고요. 네. 어머니 조현병이고 네. 의붓 아버지는 폭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요. 네네. 네, 주변에서는 몰랐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여학생네 가족이 원래는 거제에 살았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창녕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1월에도 우리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었잖아요. 네. 학교도 가지 않았고요. 외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 문이 지금 석 달째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학교만 나왔어도 선생님이 좀 관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이제 확인하는데 매일 들어오기는 맞서 출석을 계속했고 또 출석을 했고 학교에서 수차례 전화로 또 카톡으로 서로 상담과 또 전달할 내용을 전달했고 또 3번의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만남을 시도하였고 또 선물 및 준비물들을 직접 전하고자 하였으나 100일도 안 된 신생아가 있으므로 감염의 위험으로 대면하기가 힘들다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밖에 외출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면서 가정 내 폭력 많이 늘었다는 통계나 보도 많이 봤는데 우리 경찰청 통계를 볼까요? 사실은 이거 한참 더 지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텐데. 네. 지난 2월, 3월에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3, 4월은 훨씬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아동 학대받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안 갔으면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등교하면. 네. 멍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데 네. 제때 시기에 맞추지 않을 경우에 부모의 아동 학대를 의심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렇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예, 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리니까 확인이 잘 어려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3차례나 선생님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00일 된 아이가 혹시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네. 집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번 사건도 그런데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
그래서 계부 계모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계부, 계모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적당한 표현은 좀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동 학대받는 아이들 한 2018년도에 자료를 보면 친부모가 거의 뭐 95%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부모는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부모기 때문에 아이를 미워해서 뭐 이렇게 강력범죄로 연결된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통계적으로 그것도 또한 전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방에 아이 넣어가지고 학대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경우에도 사실은 아이 부모님의 지속적인 폭행이 확인돼서 아이를 1, 2년 동안 떼놨다가 네. 그 부모가 다시 우리 아이인데 학교 보내야 되는데 돌려주세요 하니까는 결국 다시 집으로 보냈다가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원가정 보호제도. 그러니까 아이는 기본적으로 학대를 당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집에서 양육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원칙이 있나 보죠. 근데 우리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네. 경찰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 후진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원가정 보호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럴 땐 이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라고 그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 원칙이 가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이 원칙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피해받는 아동을 분리 조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세부 매뉴얼도 없다는 거죠. 일단 아이들도 부모가 학대를 해도 아무래도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동보호기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때리는 집일지라도 가장 자기가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기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법에는 아이의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설득하고 너가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집에 가는 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쉼터나 다른 장소에서 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득해서 아이에게 그런 상황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하고 별일 없니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 그 부모가 아이를 계속 학대하는데 이 아이를 그 집으로 돌려보낼까 제대로 심사가 되고 있냐 이거죠. 참 어려운 판단입니다. 네. 근데 그 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거라는 거죠. 집으로 가고 싶어? 아니야? 이건 물어봤을 때 아이가 저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뭐 학대하는 부모라도 얘가 가고 싶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학대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 아닙니까? 바깥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텐데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학대받는 아동의 한 10명 중 8명 정도는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아이가 설령 그 집은 너희 집은 위험해. 사회가 보호해 줄 거야 하려면 또 사회적으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우리가 잘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에 친권자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 전에도 문제된 걸 봤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민법 제 그래서 이거 없애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나 봐요. 예, 말씀하신 거 민법 제 915조에 있는데요. 저 규정이요. 1958년에 제정된 거예요.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 인권 단체들이 저 징계할 수 있다라는 저 부분을 좀 개정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이에게 있지만 폭력을 시도한 부모가 저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법원에서 주장을 하나 보죠? 만약에 부모가 네. 훈육 내지 징계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그게 네. 폭행이든 상해든 간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저겁니다. 나는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거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형법, 민법 이렇게 네. 관련 규정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네. 일부 국가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59개의 국가에서 체벌이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도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가까운 일본도 지금 이걸 법으로 들여왔으니까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